안녕하세요. 시험요약실입니다. 소방기계시설의 구조와 원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이나 그 거대한 컴퓨터 서버실 복도 같은 데서 벽면에 붙은 붉은색 경고문 보신 적 있으시죠? 아, 네. 이산화탄소 방출구라던가 가스 방출 위험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문구들 말씀이시죠? 맞아요. 보통은 그냥 저기 커다란 소화기 같은 게 하나 들어있나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치기 쉽상이잖아요. 너무 일상적인 공간에 아주 조용히 숨어 있으니까요. 사실 그 철문 뒤에 얼마나 거대한 물리적 힘이 억눌려 있는지 짐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문 너머에는 단순히 물을 뿜어내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재라는 재난을 통제하려고 아주 극한의 물리학이랑 연력학 법칙이 치밀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시스템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철문 뒤의 세계입니다. 오늘 준비된 방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이랑 안전인증 도면들, 그리고 복잡한 설계 기준들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해체해 볼 텐데요. 네, 이 가스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원료로 불을 끄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강박적일 만큼 복잡한 안전장치랑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진지하고 알기 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불을 끈다고 하면 직관적으로 물을 뿌려서 뜨거운 온도를 지키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다루는 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바로 질식소화라는 원리인데요. 말 그대로 불이 숨을 못 쉬게 목을 딱 졸라버리는 방식입니다. 아, 질식소화요? 우리가 숨을 쉬는 정상적인 대기 중에 산소가 대략 21% 정도 들어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1%죠. 그런데 화재가 나서 이 설비가 작동을 하면 그 공간 안의 산소 농도를 단숨에 5% 이하로 뚝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5%면 불꽃이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산소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이산화탄소가 무려 95% 농도로 치고 올라가면서 꽉 채우게 됩니다. 와, 95%요? 완전히 다른 행성의 대기처럼 변해버리는 거네요. 네, 아예 공간 자체의 화학적 구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방식이 가진 장점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불을 다 끈 뒤에 물이나 분말가루 같은 찌꺼기가 전혀 안 남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통신 장비가 있는 서버실이나 희귀 미술품 보관하는 수장고 같은 곳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군요. 맞아요. 오염물이 없으니까 나중에 화재 원인 조사하기도 편하고 증거 보존도 훨씬 수월하죠. 게다가 이게 겉표면만 타는 게 아니라 물질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타들어가는 이른바 심보 화재를 진압하는 데 엄청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부화재에 아주 탁월하죠.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 그러니까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딜레마요? 불을 끄기 위해서 방안을 생명체가 아예 숨 쉴 수 없는 그 산소 5% 치명적인 환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죠. 인간도 그 정도 농도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고 질식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키려다 사람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건 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우는 격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성이에요. 완벽한 진화를 위해서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극한의 환경을 창조해야만 하니까요. 와, 진짜 모순적이네요. 게다가 가스가 고압으로 뿜어져 나올 때 고막을 찢을 듯한 엄청난 소음이 나고요. 주변 열을 급격히 뺏어가서 피부에 닿으면 즉각적인 동상을 입을 우려도 큽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기계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바로 그 극단적인 위험성 때문에 이 설비가 일반적인 물소화기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정밀한 보관이랑 제어 기준을 요구받는 겁니다. 폭발 직전의 야수 같은 이 가스를 언제 어떻게 가두고 통제할 것인가, 이게 오늘 다룰 모든 기준들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드는 첫 번째 의문이 이 위험한 야수를 평소에 대체 어디에 어떻게 가둬두어야 하느냐는 거거든요. 규정을 보니까 기본 원칙이 무조건 방호구역 외의 장소, 그러니까 불이 나는 방 밖에 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부에 둬야 한다면 비상시에 사람이 밖에서 바로 조작할 수 있게 피난구 문 바로 옆에 딱 붙여서 설치해야 합니다. 보관 조건도 엄청 까다롭던데요. 직사광선이나 비를 피하는 건 당연하고 온도가 40도 이하로 유지되면서 온도 변화가 적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 거대한 가스통들 사이의 간격을 점검을 위해서 최소 3cm 이상 띄워놓으라는 규정이었어요. 그 3cm 여백이 실전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고압가스통들이 서로 딱 맞닿아 있으면요. 미세한 진동으로 마찰이 생겨서 용기가 마모될 수도 있고 습기가 차서 부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틈이 없으면 녹이 쓸 수도 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관리자가 용기 사이사이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긴급 점검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틈새가 바로 3cm인 겁니다. 시스템이 크게 고압식과 저압식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여기서부터 수치들이 막 쏟아지는데 고압식 내압 시험 압력이 무려 25메가파스칼 이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25메가파스칼이면 대략 대기압의 250배 정도 되는 엄청난 압력입니다. 와, 250배요? 심해 2,500m 아래에서 잠수함이 받는 그 수압이랑 맞먹는 힘을 저 철총 하나가 버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 압력을 견뎌야 하니까 고압식 용기는 정말 무식할 정도로 두껍고 튼튼한 특수 강철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겠네요. 반면에 저압식을 보니까 내압 시험 압력이 3.5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훌쩍 떨어집니다. 평상시 유지 압력도 2.1메가파스칼 수준이고요. 네, 250기압에서 21기압 수준으로 확 낮아지는 셈이죠. 그래서 저압식은 압력을 낮춘 대신에 내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려고 액면계나 압력계를 무조건 달아야 하고요. 압력이 1.9에서 2.3메가파스칼 사이를 벗어나면 울리는 경보장치도 필수더라고요. 맞아요. 안전장치들이 아주 철저하게 붙어있죠. 그런데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저압식의 온도 제어 방식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동 냉동 장치로 영하 18도를 스스로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불 끄는 설비 안에 냉동고가 통째로 들어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왜 굳이 온도를 이렇게 낮춰야 하죠?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의 기화 특성 때문입니다. 이 가스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기체로 변하면서 부피가 미친 듯이 팽창하고 압력이 치솟는 성질이 있거든요. 아, 스스로 팽창하는군요. 네, 대형마트 주차장처럼 엄청나게 많은 가스가 필요한 곳에 25메가파스칼을 버티는 그 무거운 철통을 수백 개씩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간도 부족하고 건물 바닥이 무게를 견디지도 못할 겁니다. 찍어 누르는 대신에 아예 온도를 뚝 떨어뜨려서 가스 스스로 얌전해지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영하 18도라는 차가운 환경을 유지하면 이산화탄소가 부피가 아주 작은 액체 상태로 얌전하게 잠들어 있게 됩니다. 압력도 2.1메가파스칼 수준으로 뚝 떨어져서 안정하게고요. 두꺼운 철통의 힘으로 야수를 가두는 게 고압식이라면 영하 18도의 수면자를 먹여서 얌전하게 재워두는 게 저압식이네요. 네, 아주 절묘한 비교입니다. 물론 두 방식 모두 야수가 깨어나서 폭주할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압력을 못 견디고 용기 자체가 터져버리기 전에 압력을 밖으로 빼주는 장치 말이죠.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미리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그 안전장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특히 저압식은 좀 더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0.64배에서 0.8배 사이에서 열리는 안전 밸브가 1차적으로 압력을 빼주고요. 그래도 안 되면 0.8배에서 1.0배 사이에서 아예 스스로 찢어지며 가스를 뿜어내는 봉판, 즉 파열판을 달아둡니다. 용기 자체가 터지는 대참사만큼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기계적인 희생양을 만들어두는 거군요. 자,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가둬둔 가스를 불이 났을 때 방 안으로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그냥 무작정 다 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무작정 뿌리면 안 되죠. 화재가 발생한 공간의 부피뿐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어떤 물건이 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약재량이 완전히 다르게 계산됩니다. 네, 그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신보화재 산출 공식이더라고요. 공식을 보면 방호구역 최적, 즉 방의 부피에 특정한 소요 약재량을 곱하고요. 거기에 가스가 새어나갈 수 있는 개구부 면적의 10kg을 곱해서 더해주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소요 약재량입니다. 물질마다 수치가 전혀 다르거든요.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수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600세제곱미터 크기의 방이라고 치고요. 거기가 전선이 꽉 찬 전기 설비 케이블실이면 세제곱미터당 1.3kg을 곱해서 총 780kg이 필요합니다. 네, 780kg이죠. 그런데 같은 크기의 방이 털옷을 보관하는 모피 캉고일 경우에는요. 세제곱미터당 무려 2.7kg이 필요합니다. 총 1620kg이나 쏟아부어야 해요. 아니, 모피가 전기줄보다 불 끄기가 2배 이상 힘들다는 뜻인가요? 털이 많고 다공성인 모피 같은 물질을 현미경으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털과 섬유 사이사이에
텅 빈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안에 공기가 가득 저장되어 있습니다. 옷감 자체가 산소를 품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겉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가스로 덮어 끄더라도 불씨가 물질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미 품고 있던 산소를 빨아먹으며 계속 타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신부화재의 특성이거든요. 겉보기엔 다 꺼진 것 같은데 속에서는 숯불처럼 시뻘겋게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전기 케이블을 끌 때보다 2배 이상 훨씬 짙은 농도의 가스로 방안을 꽉꽉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모피털 사이사이 공격에 숨어있는 산소까지 완벽하게 밀어내서 아예 질식시켜버려야 재발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논리적으로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추가로 작업자가 직접 호스를 끌고 가서 쏘는 호스레이 이산화탄소 설비 특례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조작 실수나 누출을 대비해서 하나의 노즐당 무조건 90kg 이상 넉넉하게 확보하라고 명시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된 가스를 드디어 발사할 타이밍입니다. 이 기동 시스템과 배관의 조건들을 보면 엔지니어들이 안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이더라고요. 일단 감지기 연동 자동식이라도 무조건 수동으로 사람에 조작할 수 있게 해놔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네, 제어반이 먹통이 되거나 전기가 끊기는 최악의 비상시에도 인간이 직관적인 물리력으로 시스템을 강제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실한 보험이죠. 그리고 가스통이 여러 개일 때의 룰도 있어요. 7병 이상 동시에 개방할 때는 적어도 2병 이상의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여러 가스통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미노처럼 확 터져 나오게 하려면 전기의 힘으로 열어주는 전자개방 밸브가 방화쇠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참고로 가스 압력식 기동 밸브는 기동용 가스를 5리터 이상 담아야 하고 밸브 내압도 25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동 시스템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개방 밸브는 한 번 열리면 절대 즉시 닫을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는 규칙이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아니, 방출이 시작되면 무조건 끝까지 100% 쏟아져 나와야 한다는 건데 이건 수류탄 안전핀 뽑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차 실수하고 중간에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가스를 뿜어내다가 중간에 어설프게 밸브를 닫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을 끄기엔 가스가 모자라겠죠. 그렇죠. 충분한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화재 진압은 실패로 끝납니다. 게다가 방안은 불도 안 꺼졌는데 사람만 죽일 수 있는 어설픈 독성가스실로 변해버리죠. 불도 못 끄고 사람만 위험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설프게 할 바엔 차라리 시작했으면 무조건 끝장을 보게 기계적으로 강제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한번 결심하고 방출을 시작했다면 계산된 약재량이 끝까지 다 쏟아지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식 기동장치 조작부의 비상 스위치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네요. 조작부 설명에 보면 소화약재 방출 지연 목적의 비상 스위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라고 빨간색으로 경고되어 있잖아요. 내가 안에 남아있는데 밖에서 누가 밸브 열었을 때 이 스위치 누르고 도망치는 그 몇 초가 사람 목숨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인 거죠. 네, 대피할 골든타임을 벌어주는 유일한 브레이크입니다. 자, 이제 이 돌이킬 수 없는 밸브가 열렸습니다. 호스를 기준으로 분당 60kg 이상의 엄청난 가스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가스가 이동하는 배관도 평범한 쇠파이프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규정을 보니까 전용 배관 차이가 명확하더라고요. 구경 20mm 이하나 저압식일 때는 스케줄 40 이상을 쓰고 고압식 강관은 훨씬 두꺼운 스케줄 80 이상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간 압력도 고압식은 16.5메가파스칼, 저압식은 3.75메가파스칼 이상을 버텨야 하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력 기준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압가스가 선택 밸브를 통과하기 전인 1차 측 부속은 4.0메가파스칼을 버텨야 하는데요. 밸브를 통과해서 방출구로 가는 2차 측 부속은 2.0메가파스칼만 버티면 됩니다. 왜 가스가 나가는 도중에 요구된 압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나요? 똑같은 압력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유체역학의 원리입니다. 고압가스가 좁은 밸브를 억지로 뚫고 나온 직후에 배관망이 확 퍼지면서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부피가 팽창하겠네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이 물리적 궤적을 정확하게 개선해서 2차 측 배관 부속은 무겁고 비싼 4.0짜리 고압 부품 대신 2.0 수준으로 맞춰서 무게와 비용을 다이어트시킨 겁니다. 와, 압력 흐름까지 통제해서 배관 하나, 부속 하나까지 전용으로 세밀하게 설계했네요. 진짜 치밀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스가 튼튼한 배관을 타고 방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화재 종류에 따른 시간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네. 기계 같은 특정 부위에만 집중해서 쏘는 국소 방출 방식은 30초 이내에 끝내야 하고요. 방 전체를 채우는 전역 방출 방식 중에 표면 화재는 1분 이내에 가스를 다 방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엄청 골칫거리라고 분석했던 신부 화재요? 거기는 전역 방출 방식일 때 방사 시간이 무려 7분 이내로 확 늘어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의문이었어요. 왜 의문이셨죠? 보통 불을 끈다고 하면 표면 화재처럼 1분 만에 화끈하게 콸콸 쏟아내서 무조건 빨리 끄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훨씬 더 끄기 힘들다는 신부 화재는 왜 7분이나 질질 끌면서 천천히 가스를 방사하는 거죠? 만약에 그 신부 화재에 1분 만에 약재를 왕창 쏟아붓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겉에 있는 불꽃은 순간적으로 확 꺼집니다. 하지만 모피 안쪽에 뭉쳐있는 숯불 같은 코어 온도는 아직 그대로거든요. 아, 속은 아직 뜨거운 상태군요. 네, 1분 만에 가스 방출이 끝나버리면 방 틈새로 신선한 산소가 다시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안 식은 신부 코어가 산소를 만나는 순간 뻥 하고 2차 폭발을 일으키면서 재발화해버립니다. 와, 완전히 다시 타오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속볼 온도까지 확실히 떨어질 때까지 숨통을 길게 조여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스가 물건 깊숙한 곳까지 완벽하게 스며들어서 질식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도록 설계된 거죠. 전문 용어로는 소킹 타임, 즉 화재를 담궈버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건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방사 시간을 7분으로 길게 잡은 겁니다. 1분에 쏟아낼 걸 7분에 걸쳐서 천천히 목을 조른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밀하네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난관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불 다 끄고 나서가 문제더라고요. 네, 배칠 설비 부분이죠. 맞아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에서는 가스 방출 후에 희석을 위한 배출 설비가 필수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 꺼졌다고 끝난 게 아니니까요. 안심하고 덜컥 문 열고 들어갔다가는 그 안을 가득 채운 95%의 이산화탄소에 사람이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아까 산소 5%의 치명적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구조대원이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내부의 독성 공기를 밖으로 강제로 빼내고 신선한 공기를 밀어넣는 배통 시스템이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이 환기 사이클까지 끝나야 진짜 진압이 끝나는 거죠.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순서대로 쭉 살펴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건물 구석에 있는 단순한 소화기가 아니었습니다. 압력과 온도, 공간의 최적, 그리고 1분과 7분이라는 시간까지 통제해서 불의 연쇄 반응을 끊어버리는 거대하고 정밀한 질식의 과학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배관의 스케줄이나 안전장치 수치들은요. 결국 통제불능의 위험물질을 다루면서도 인간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엔지니어들의 치열한 고민이 응축된 결과물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화재라는 재난을 막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생명체가 숨 쉴 수 없는 죽음의 환경을 창조해내는 시스템을 기어코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진압과 인간의 안전이라는 모순된 딜레마를 치열하게 극복해낸 거죠. 정말 놀라운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떨까요? 인간의 호흡은 전혀 방해하지 않고 평화롭게 숨쉬면서 오직 연소의 연쇄 반응만 마법처럼 탁 끊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가스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번 대형 건물이나 지하시설에 방문하셨을 때 천장에 달린 가스 방출구를 발견하신다면 그 쇠파이프 속에 숨죽이고 갇혀있는 25메가파스칼의 거대한 야수와 그걸 통제하는 이 정밀한 계산식들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